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경쟁하듯 솟아있는 금융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VVIP 라운지는 완벽한 방음과 인공적인 평온함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값비싼 무늬의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원두 커피 향과 희미한 가죽 냄새가 감돌았다. 이 공간의 정적을 깬 것은 이 럭셔리한 풍경과는 다소 이질적인 두 방문객이었다. 23살의 강지우는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지는 않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훈련된 무관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7살 배기 남동생 강민주는 아동용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푹신한 벨벳 소파의 다리가 채닿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태블릿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는 방 안의 긴장감을 감지한 듯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VVIP 자산관리팀장 박상진이라는 금색 명패가 놓인 책상을 둔 박 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로 무장한 채 고객을 안심시키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지점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지우 고객님,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혹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십니까? 최근 저희가 확보한 비공개 펀드 상품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 어린 상속자를 어떻게 구슬릴지에 대한 계산이 번뜩였다. 그는 강지우가 자신의 전문 용어와 제안 앞에서 쉽게 압도당할 것이라 예상했다. 강지우는 박 팀장의 화려한 언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의 말이 끝나자마 이자 준비한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박 팀장님, 오늘 저는 투자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계좌에 있는 모든 자산의 청산을 요청합니다. 총액 2천억 원입니다. 즉시 이체를 원합니다. 그녀의 말은 VVIP 라운지의 인공적인 평온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같았다. 박상진 팀장의 얼굴에서 훈련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2천억 원. 그것은 한 개인 고객이, 그것도 이렇게 어린 여성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금액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고객님, 2천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은. 박상진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협박 사기 아니면 이 어린 여자가 세상 물정 모르고 벌이는 치기 어린 행동. 그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이번에는 명백한 경계심을 담아 말했다. 강지우 고객님,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은 당일 즉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액의 자금 이동에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따릅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은 물론이고 은행 내부 규정상. 그는 의도적으로 전문 용어를 나열하며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먼저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하며 최소 며칠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상 거절이자 시간 벌기용 관료주의적 방어막이었다. 강지우는 박 팀장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아주 작은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남동생 민준의 차분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나,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 VVIP 약관 제14조 사망. 즉시 인출 권리. 민준의 목소리를 들은 지우는 눈을 깜빡이는 대신 박 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 팀장님, 제가 서명한 VVIP 자산관리 약관 제14조 사망에는 고객의 명시적 요청 시 은행은 지체 없이 자산의 청산 및 이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행의 내부 규정이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고객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개3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확신과 법률적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박상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자신들의 약관을, 그것도 그렇게 세부적인 조항까지 정확하게 인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그 조항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고객님,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 자금이 테러나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금 세탁 방지라는 만능 방패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거액의 인출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은행의 유동성에도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적에도 치명타가 될 터였다. 불법 자금 연루 가능성이요. 강지우가 되물었다. 그녀의 귓속으로 민준의 지시가 이어졌다. 금융정보분석권고시 제2023 1호 의심거래보고 STR는 은행의 의무이지. 고객의 인출을 거부할 사유가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불법으로 내 돈을 막고 있는 거야. 지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팀장님, 의심거래보고는 은행의 사후 의무일 뿐 고객의 정당한 자산 인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팀장님은 법적 근거 없이 제 자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십니다. 5분 이내로 이체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귀은행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 것처럼 박상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업무상 배임, 횡령, 금융감독원 고발. 이 단어들은 VVIP 고객을 응대하는 은행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눈앞의 강지유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법적 무기를 갖춘 전사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태블릿의 코를 밟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박상진은 그 미묘한 위화감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다만 절차상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고 상부라인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자신감 넘치던 톤을 잃고 상황을 설명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예, 부장님, VVIP 강지우 고객님. 예, 2천억 원 전액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관상. 예, 법적 검토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박상진이 쩔쩔매는 동안 강지우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차트와 데이터 스트림이 알아볼 수 없는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스치며 보이지 않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소동의 진정한 지휘자는 바로 이 7살배기 아이 강민준이었다. 박상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본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저희 지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없고 본사 자금팀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우가 다시 그를 막아섰다. 귓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안 돼. 순차적이라는 건 시간 끌겠다는 거야. 즉시 단일 거래로 요구해. 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다. 분할 이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이체 한도 내에서 즉시 단일 거래로 진행해 주십시오. 시스템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해 주시죠. 그녀의 단호함에 박상진은 더 이상 저항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박상진이 마지못해 보안 키를 입력하고 이체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중앙 서버실에서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모니터에 거대한 적색 경보가 점등했다. 코드레드 비정상적 거액 자금 유출 발생. 계좌번호 157 XXXXXXXX 금액 200 링링링 링링링 000KRW. 이것은 단순한 은행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금융제국의 심장부에 울리는 첫 번째 경종이었다. 이 경보는 즉각적으로 은행의 최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 은행과 은밀하게 연결된 어둠 속의 실세에게도 보고되었다. 2천억 원이라는 현금 유동성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거대한 계획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모든 파장의 중심에 있는 강지우와 강민주는 자신들이 일으킨 폭풍을 모르는 듯 고요했다. 이체 확인증이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기계음을 배경으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상진은 기계적으로 확인증을 떼어내어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다. 그는 감히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업무 처리 감사합니다. 팀장님, 강지우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태블릿을 껐고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의 복잡한 데이터 대신 귀여운 만화 캐릭터가 떠올랐다. 아이는 누나의 손을 잡고 소파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방금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움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VVIP 라운지의 육중한 문을 열고 복도로 사라졌을 때 박상진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2천억 원. 그 돈은 단순한 고객의 예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가장 중요한 비밀 고객. 타이탄 캐피탈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던 핵심 유동성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바로 내일 바이오, 신테크라는 유망한 기술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데
사용될 자금이었다. 박상진은 자신의 실수 혹은 강지유라는 여성의 치밀함이 거대한 포식자의 계획을 정면으로 방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특정 번호를 눌렀다. 한편 은행을 빠져나온 강지유와 강민주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시끄러운 금융지구를 벗어나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까지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았어. 누나 연기.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주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누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차가웠다. 완벽했어. 누나. 박상진은 완전히 속았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을 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철했다. 은행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렸어. 늦어도 10분 안에 그들도 알게 될 거야. 지우는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7살 배기, 동생이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민주는 변했다.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가였던 아버지는 타이탄 캐피탈의 비리를 파헤치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거액의 보험금과 아들 민준에게만 남긴 비밀스러운 데이터 조각들이었다. 민준은 그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악했다. 그리고 오늘 2천억 원의 인출은 그 거대한 음모를 향한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민준의 천재적인 투자 알고리즘을 만나 불어난 결과물이었고, 이제 그 돈은 아버지의 원수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강민주는 다시 태블릿 화면에 집중했다. 화면에는 타이탄 캐피탈의 CEO 최태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최태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다음 목표물일 뿐이었다. 최태호. 아빠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했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차례야.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동시에 타올랐다. 차는 복잡한 도시를 빠져나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타이탄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준이 던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정확하게 거인의 급소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강지우와 강민준이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VVIP 라운지를 떠난 지 정확히 7분 후, 그 파장은 서울 금융지구의 또 다른 심장부, 타이탄 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도달했다. 타이탄 캐피탈의 본사는 그 이름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이 빌딩의 최상층. CEO 최태호의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벽을 통해 서울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방 안에는 미니멀리즘을 가장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거대한 흑요석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파일. 프로젝트 바이오 신테크라고 적힌 서류철만 놓여 있었다. 최태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수트가 그의 다부진 체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자신이 곧 집어삼킬 먹잇감들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의 명상을 깨뜨린 것은 책상 위에 암호화된 전용선의 붉은 램프였다.
이 전화는 오직 최악의 위기 상황에만 울렸다. 최태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비서가 인터컴으로 다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퍼스트 트러스트의 박상진 팀장입니다. 코드레드 상황이라고. 최태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코드레드. 그것은 자신들의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박상진 같은 하수인들의 변명이나 불안을 견뎌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 혹은 문제의 핵심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상진의 거의 울먹이는 듯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강지유라는 고객이 2천억 원을 전액 인출해 갔습니다. 박상진은 자신이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그 여자가 얼마나 당돌하게 법적 조항을 꿰고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최태호의 귀에는 오직 한 단어만 밝혔다. 2천억.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타이탄 캐피탈이 바이오, 신테크의 지분을 마지막으로 장악하기 위해 바로 내일 시장 개장과 동시에 투입할 실탄이었다. 그 돈은 퍼스트 트러스트에 예치된 최태호의 비자금이었고 박상진은 그 돈을 관리하는 충직한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최태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상진이 계속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여자가 갑자기 법적 대응을 고발한다고. 최태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수화기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대신 그 비싼 수화기를 흑요석 책상 위에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힘을 실어 내리찍었다. 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화기가 박살나고 그 파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튀었다. 박상진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박살난 기기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다 이내 끊겼다. 최태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다. 그는 책상 위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한 실장, 1분 내로 내 방으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한 실장이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의 사내였다. 그는 최태호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박상진이 2천억을 날렸다. 최태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일 바이오, 신테크에 투입할 자금이다. 누군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금액을 빼내갔어. 한 실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VVIP 자금 2천억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사전 징후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최태호가 몸을 돌려 한 실장을 노려보았다. 한 실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상진의 보고에 따르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합법적 인출이었다고 합니다. 계좌 주인은 강지유라는 23살의 여성입니다. 최태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강지유 23살, 장난하나. 그 계좌는 그 애비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 아니었나. 고작 몇십억 수준이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2천억이 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보다 감히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존재에 대한 경멸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계획이 이런 사소하고 하찮은 변수에 의해
틀어졌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게 저희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7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출한 2천억 원은 지난 2년간 그 계좌 내에서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금 전액입니다. 최태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투자 수익 2년 만에 몇십억이 2천억이 됐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도 못하는 짓이야. 당장 그 계집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 이건 단순한 인출이 아니야. 이건 타이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다. 최태호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이오, 신테크, 인수를 코앞에 둔 이 절묘한 타이밍은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 실장이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최태호의 책상 위 다른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바이오, 신테크의 주식 거래 현황이었다. 저건 뭐지? 최태호가 모니터로 다가갔다.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이었다.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가 마지막 1분을 남기고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매수 주문이 단일 창구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거래량이 2천억, 지금 저 돈이 전부 바이오 신테크로 들어가고 있어. 한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최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돈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빼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최태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바이오, 신테크는 그의 야망 그 자체였다. 그는 2년 전 그 기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원천 기술을 개발한 한 천재 분석가를 제거했다. 그는 그 분석가의 연구 데이터를 훔쳐 바이오, 신테크라는 회사를 세웠고 이제 그 회사를 완전히 삼켜 세기의 기술을 독점하려던 참이었다. 그 천재 분석가의 이름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대중에 공개하려던 강태준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에게 어린 딸과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들을 위협 요소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강지우, 강태준. 최태호가 낮게 읊조렸다. 설마 그놈의 새끼들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유족. 그들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23살짜리 계집애와 7살짜리 꼬마가 2년 만에 몇십억을 2천억으로 불리고 자신의 바이오, 신테크 인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핵심 자금을 빼돌려 역공을 가한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배후에는 분명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쩌면 자신의 경쟁자인 글로벌 엑스펀드일 수도, 혹은 자신이 제거했던 또 다른 원한 세력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배우가 누구냐가 아니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동성 위기였다.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는 2천억 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한가로 치솟으며 장을 마감했다. 이것은 최태호가 계획했던 적대적 M&A를 위한 지분 확보 시나리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내일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매수세는 그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쇼스 퀴즈의 전조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던 바이오,
신테크의 주도권을 순식간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최태호는 박살난 수화기 잔해를 발로 찼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 실장,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강지우와 강민준, 그 꼬마들의 위치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다시 뱉어내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배후를 캐내.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놈들이 누구인지 내가 직접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 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의 손에는 이미 강지효와 강민준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최태호의 보안팀은 이미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23살의 평범한 여성과 7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지난 2년간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데이터 속에서 최태호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 순간을 위해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작은 천재. 강민준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태호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분노를 비웃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죽어서도 내 발목을 잡는군. 하지만 내 놈의 새끼들이 내 놈의 기술로 나를 막으려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 놈들의 무덤을 파주지. 바이오, 신테크는 내 것이다. 2천억이 아니라 2조를 들고 와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타이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자비한 포식자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타이탄이라도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고대의 교훈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이미 정확하게 그의 이마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타이탄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냉혹한 진공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태호는 방금 전 퍼스트 트러스트의 박상진 팀장과의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박상진의 비굴한 변명과 목숨을 구걸하는 애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게 내일부터 시작될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고는 강태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진이 수화기 너머에서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최태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는 분노했지만 하수인의 목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박상진은 이제 버릴 카드 혹은 마지막으로 이용할 소모품에 불과했다. 잠시 후 한 실장이 그림자처럼 다시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박살난 전화기 파편이 깨끗하게 치워진 책상 앞에 서서 보고를 시작했다. 강지유, 만 23세. 1년 전 S대 인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무직. 2년 전 부친 강태준 사망 이후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남동생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강지유의 대학 성적, 교우 관계, 심지어는 즐겨 찾던 카페까지 조사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움직일 만한 배짱이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재무제표는커녕 은행 이자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 남동생은 어떻지?
최태호가 창밖을 응시하며 물었다. 그의 관심은 여전히 강지우가 아닌 그녀의 배후에 있었다. 한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강민준, 만 7세,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이지만 등교 일수가 불규칙합니다. 부친 사망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담임 교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려할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한 실장의 보고는 명료했. 7살짜리 아이는 그저 보호가 필요한 구경꾼 혹은 누나의 불안정한 행동을 위한 연막일 뿐이었다. 최태우는 코웃음을 쳤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위협하는 적의 실체가 고작 이런 평범함과 유약함이라니. 그는 이 상황이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관심은 다시 돈으로 향했다. 그래서 그 2천억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강태준의 유산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 한 실장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자금 추적 결과 2천억 원은 전액 강지우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투자 수익금이 맞습니다. 지난 24개월간의 수익률은 천문학적입니다. 저희 퀀트 분석팀이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역추적하려 시도했지만 패턴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전략이 동시에 구사되는 듯한 혼란스러운 형태입니다. 저희 팀의 결론은 이것은 한 개인이나 단일 알고리즘의 소행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노이즈 트레이딩을 가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최태호는 한 실장의 분석을 듣고 확신에 찬 결론을 내렸다. 조직적인 움직임. 그래, 그거야. 감히 내 자금줄을 알고 정확한 타이밍에 2천억을 빼돌릴 수 있는 놈들은 많지 않아. 이건 글로벌 X놈들의 수작이 분명해.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또 다른 거대 투자 펀드를 지목했다. 그놈들이 강태준의 딸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거다. 멍청한 계집애가 유산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벌었다고 위장하고 실제로는 우리 바이오 신테크딜을 방해하려는 속셈이지. 강지우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야. 진짜 적은 따로 있다. 그의 오만한 확신은 그로 하여금 진실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천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포식자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한 실장, 강지우의 목을 조여. 하지만 당장 숨통을 끊지는 마. 그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뱀을 물어뜯기 위한 미끼다. 금융감독원, 검찰, 언론, 우리가 가진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 23세 상속녀의 불법 자금 세탁, 천문학적 주가 조작 혐의, 뭐든 좋아. 혐의를 만들어서 터뜨려 그 계집을 사방에서 압박해서 궁지로 몰아넣어. 겁에 질린 꼭두각시가 비명을 지르면 그 뒤에 숨은 인형술사가 꼬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꼬마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 최태호는 자신의 전략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적이 자신과 같은 거대한 타이탄일 것이라고만 상상했. 그 시각 최태호의 감시망을 피해 완벽하게 은폐된 안가에서 강민주는 6개의 모니터가 발하는 차가운 빛을 받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그 지하는 아버지 강태준이 생전에 구축해둔 최첨단 방어 시스템과 독립된 서버망을 갖춘 요새였다. 누나 강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녀는 민준이 설치해둔
실시간 뉴스 피드에서 원인 불명의 거액 자금 이동, 금융시장 교란, 세력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준아, 벌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강민주는 그런 누나의 불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타이탄 캐피탈과 연결된 모든 금융기관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스트가 심어둔 백도어를 통해 그는 최태호 측의 데이터 흐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누나, 최태호가 덫을 놓고 있어. 민준이 태블릿 화면을 누나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미 몇몇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명단이 떠 있었다. 그는 지금 누나가 평범한 23살 여자라고 확신하고 있어. 조금만 압박하면 금방 무너져서 배우를 불어버릴 거라고 믿고 있지. 민준이 누나를 돌아보았다. 그 7살 아이의 눈은 수십 년을 산 전략가처럼 깊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덫을 역이용할 거야. 강지우는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끔찍했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지만 5살이었던 민주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문객들을, 특히 회사 동료라며 찾아와 위선적인 위로를 건네던 타이탄 캐피탈의 검은 양복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어린 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감정이 마비되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 작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미 복잡한 데이터 수집과 패턴 분석이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민주는 그때 이미 아버지의 적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낡은 서버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민준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나 암호 풀이를 게임이라며 가르치곤 했다. 그 서버의 잠금 장치는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천재성을 믿고 남겨둔 아직 학계에 증명되지 않은 복잡한 수학 정리의 해답을 요구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지유가 슬픔 속에서 방황하는 동안 5살의 민주는 오직 그 문제에만 매달렸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 해독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리고 민준이 6살이 되던 해, 그 게임은 끝났다. 서버가 열렸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디지털 유령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의 집합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준비해둔 인공지능에 가까운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이었다. 민주는 그 시스템을 통해 아버지의 연구 자료, 바이오, 신테크의 원천 기술, 그리고 최태호가 타이탄 캐피탈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담긴 비밀 장부를 발견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버지가 살해당하던 날의 음성 기록, 한 실장이 청소팀에게 사고를 위장하라고 지시하는 냉혹한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유년기는 끝났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응축되었다. 민주는 법이 아버지를 죽인 괴물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했다. 최태호의 제국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버지의 분석 모델과 자신의 두뇌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의 미세한 변동성과 인간의 탐욕이라는 노이즈를 예측하고 역이용하는 카이로스라는 이름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누나 지우는 그저 동생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고만 생각했다. 민준이 아빠의 유산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며 태블릿으로 주식 거래 게임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우는 슬픔에 잠긴 동생의 유일한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법적 대리인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지난 2년간 타이탄 캐피탈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일으키는 파동을 정확히 역이용하며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카이로스는 최태호의 탐욕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다. 2천억 원은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실탄일 뿐이었다. 민주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불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확히 최태호가 바이오, 신테크를 집어삼키기 위해 마지막 유동성을 끌어모으는 바로 그 주. 그날에 맞춰 2천억 원이라는 충격을 가하기 위해 지난 24개월을 완벽하게 계산했다. 그는 최태호의 오만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태호는 자신의 자금이 사라진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누나, 현재, 민준이 조용히 지우를 불렀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였다.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최태호는 누나를 공격할 거야. 언론과 검찰을 이용해서 누나를 희대의 주가 조작범으로 만들겠지.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 될 거야. 견딜 수 있겠어. 7살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질문이었다. 지우는 잠시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의 눈에 담긴 아버지를 닮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그녀의 두려움은 동생의 확신에 전염되어 서서히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민준아. 강민준과 강지우가 숨어 있는 지하 안가. 그들의 새로운 작전본부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퍼스트 트러스트의 취약한 시스템을 뚫고 나와 강태준이 생전에 마련해둔 해외 안전 계좌로 성공적으로 이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도피를 위한 자금이 아니었다. 강지우는 숨죽인 채 모니터 앞에 동생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10개의 작은 손가락이 특수 제작된 저소음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누나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2천억 원의 자금을 다시 수백 개의 유령 계좌로 쪼개어 글로벌 금융망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이오, 신테크였다. 누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기억해. 3분 뒤,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이야. 최태호는 내일 주주총회 전에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를 폭락시켜서 공포 매물을 유도하고 동시에 공매도 포지션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기면서 모든 의결권을 쓸어 담을 계획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모니터 하나에 타이탄 캐피탈의 공매도 예상 물량이 띄워진 차트를 띄워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사냥터에 먼저 뛰어들 거야. 그들이 깔아놓은 모든 매도 물량을 우리가 가진 2천억으로 전부 매수할 거야. 그들의 총알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거지. 강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주식이 무엇인지, 공매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의 눈에 서린
아버지를 닮은 불꽃을 보았. 실행해. 민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장 마감 1분 전. 카이로스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2천억 원의 자금은 하나의 거대한 매수 주문이 아니라 수만 개의 잘게 쪼개진 주문으로 나뉘어 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덮치기 전 수백 개의 작은 물줄기들이 일제히 해안으로 역류하는 것과 같은 기이한 현상이었다. 타이탄 캐피탈의 트레이더들이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정해둔 모든 매도 물량이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했다. 타이탄 타워의 트레이딩 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매도 물량이 사라지고 있어. 누군가 시장가로 전부 사들이고 있다. 수석 트레이더가 소리쳤다. 모니터 속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는커녕 미친 듯이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숏, 스퀴즈. 맙소사. 숏 스퀴즈야. 누군가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왔어. 최태호의 사무실에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내일 아침 헐값에 사들이려 했던 바이오, 신테크의 주식이 그가 동원하려던 2천억 원의 자금에 의해 정확히 그 액수만큼 매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셈이 되었다. 강, 지, 유. 최태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23살 여자의 치기 어린 반항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전쟁 선포였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전에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는 법과 제도가 자신 같은 타이탄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저장된 번호,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인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의원, 나 최태호요. 지금 당장 시장 교란 행위로 계좌 하나를 동결시켜야겠소. 23살짜리 계집애가 2천억 원을 불법으로 굴리며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요구가 즉시 관철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강지유의 신상정보와 계좌 내역을 의심거래 보고 라는 명목으로 즉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그는 이것이 내부자 거래 혹은 불법 자금 세탁의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증거는 그가 방금 만들어낸 것이었다. 김 의원은 최태호의 심기를 거스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타이탄 캐피탈은 금융감독원의 가장 큰 스폰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위해서 말입니다.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강지우의 이름이 적힌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최태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한 실장을 호출했다. 박상진은 한 실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 지금 당장 금감원으로 보내. 그놈은 이제 증인이 될 거야. 최태호는 박상진에게 완벽한 대본을 전달했다. 강지유가 은행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불안해 보였으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했고 특정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부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박상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타이탄 캐피탈의 비자금을 관리한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그는 최태호의 개가 되어 기꺼이 거짓 증언을 해야만 했다. 그는 강지유의 자산 동결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지하 안가에
경고음이 울린 것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다. 강지우가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등록된 보안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이게 뭐야? 화면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정지 및 자산동결 예비 통지서가 떠 있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였다. 강지유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그리고 방금 2천억 원을 투입해 매수한 바이오, 신테크의 모든 주식이 즉시 동결되었다. 그들은 단 한 주도 팔 수 없게 되었고,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2천억 원의 자산가가 아니라 2천억 원짜리 감옥에 갇힌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강지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2천억 원을 빼내고 주식을 매수할 때까지만 해도 희미한 희망을 보았지만 최태호의 반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녀는 이제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대한 국가 권력의 표적이 되었다.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켠 뉴스 채널에서는 20대 여성 2천억 원대 주가 조작 혐의 포착. 금감원 조사 착수라는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신상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공포에 질려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동생의 계획에 대한 의심이 어렸다. 민준아, 우리 잘못된 길을 온 걸까? 아빠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우린 그냥 도망쳤어야 했어.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작 23살이었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법적인 압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이 모든 것이 동생이 시킨 일이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끔찍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누나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린 누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확신만이 존재했다. 누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태호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법적인 무대에서 싸우는 거야. 그는 지금 우리를 그 무대 위로 억지로 끌어올린 거야. 우리가 그 그물에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그는 모니터 하나를 지유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금감원의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박상진이라는 이름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다. 저 사람, 퍼스트 트러스트에. 지우가 박상진의 얼굴을 알아봤다. 응, 최태호의 첫 번째 실수야. 민준이 말했. 그는 너무 급한 나머지 부러진 칼을 다시 꺼내 들었어. 박상진은 우리를 고발한 증인이 되었지. 하지만 그는 동시에 타이탄 캐피탈의 불법 자금을 관리한 공범이기도 해. 그는 지금 최태호와 우리 사이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됐어.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 그는 방금 전까지 바이오, 신테크의 주식을 사들이던 해킹 툴이 아니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최태호가 누나를 공격하기 위해 금감원과 언론을 움직이는 동안 그는 자신의 방화벽이 가장 취약해진다는 걸 몰랐을 거야. 민주는 누나의 믿음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이 싸움이 돈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의 싸움임을 보여줘야 했다. 누나, 우리의 2천억은 미끼였어. 최태호가 자신의 모든 더러운 인맥과 불법적인 힘을 총동원하도록 만드는 미끼. 그는 지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몰라. 그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남긴 모든 디지털 발자국. 그가 김유영과 나눈 모든 통화 기록. 그가 박상진에게 전달한 모든 협박 메시지. 그 모든 것을 고스트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다는 걸. 민준의 모니터에 타이탄 캐피탈의 내부 서버에서 흘러나오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해독되어 텍스트로 변환되는 창이 떠올랐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지하안가의 공기는 강지유의 절망으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저명한 경제평론가라는 자가 나와 전례 없는 금융 사기극이라며 강지유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송출되고 있었다. 2천억 원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동결되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민준아, 이제 우린 끝났어. 최태호가 이겼어. 우린 그냥 범죄자가 된 거야. 강지유가 무너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동생의 무모한 계획을 따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들마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강민주는 칠흑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누나가 아닌 모니터에 떠 있는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누나. 민준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최태호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는 지금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고 있는 중이야.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든 걸 잃었는데. 민주는 의자를 돌려 처음으로 누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7살 아이의 눈에는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자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2천억은 무기가 아니었어. 누나, 미끼였지. 민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최태호 같은 사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약점을 보이지 않아. 그는 법을 방패로 쓰는 게 아니라 무기로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스스로 그 합법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가장 추악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했어. 민주는 다시 화면을 가리켰다. 금융감독원의 자산 동결 공문, 박상진의 거짓 증언, 쏟아지는 언론의 마녀 사냥. 이 모든 게 바로 최태호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야. 그는 우리를 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더러운 인맥을 총동원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적을 남겼지.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생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압도당했다. 민주는 자신의 메인 모니터에 떠 있는 하나의 암호화된 채팅창을 열었다. 고스트라는 아이디가 깜빡이고 있었다. 누나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빠는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어. 아빠에게는 고스트라는 동료가 있었어. 민주는 2년 전 아버지의 서버를 해독했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버 안에는 최태호의 비리 증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였던 고스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비상키를 고스트에게만 남겼던 것이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스트 아저씨도 타이탄 캐피탈에서 쫓겨나 자취를 감췄어.
하지만 난 아빠의 시스템을 통해 그를 찾았어. 지난 1년간 우리는 이 날을 준비했어. 민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2천억 원 인출 계획은 민준 혼자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스트와의 합동 작전이었다. 민준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며 최태호의 시선을 정면에서 끌어당기는 양동 작전을 펼치는 동안 고스트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태호가 금감원의 김 위원에게 전화를 걸고 박상진을 협박하고 언론사에 돈을 뿌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방화벽에 스스로 구멍을 낸 거야. 패닉에 빠진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니까. 민주는 고스트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 로그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타이탄 캐피탈 내부망과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 사이에서 오고 간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었다. 최태호의 본사 서버는 철옹성이야. 하지만 박상진은 아니지. 민준의 손가락이 박상진의 프로필을 가리켰다. 박상진은 지금 최태호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어. 그는 공범이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공포에 질려 있지. 고스트는 타이탄을 해킹한 게 아니야.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박상진의 개인 단말기와 그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은행 내부 서버로 침투한 거야. 바로 그 순간 고스트의 채팅창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Mission accomplished. 그리고 거대한 크기의 압축 파일 하나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찾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승리를 예감한 전율이었다. 뭘 찾았다는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모니터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그림자 장부. 그것은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공식 VVIP 고객 원장이 아니었다. 박상진이 최태호를 위해 비밀리에 관리해온 타이탄 캐피탈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민준의 컴퓨터가 고스트가 보낸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차명 계좌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작은 미동 내역이 끝없이 펼쳐졌다. 강지우는 숨을 죽였다. 이것만으로도 타이탄 캐피탈과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었다. 고스트는 장부의 특정 섹션을 하이라이트했다. KA J 강태준 사고 발생 전후 48시간 이체 내역.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파일을 클릭했다. 거기에는 박상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T 솔루션 유령 회사 앞 현금 50억 긴급 이체. 코드명 청소. 승인자 H S J 한 실장. 심장이 멎는 듯했다. 청소라는 코드명.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 직전에 집행된 거액의 현금.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다. 아빠. 지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고스트가 보낸 선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추가 확보 VVIP 라운지 박상진 사무실 내부 녹음 파일 아카이브.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는 규정상 VVIP 고객과의 모든 상담 내용을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상진은 자신의 보험용으로 최태우의 신복이난 실장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의 서버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고스트는 그 서버를 통째로 털어왔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천억 원이 인출된 직후 박상진이 최태호에게 쩔쩔매며 보고하던 그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날짜가 찍힌 음성 파일이었다.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한 실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태준 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사고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은 T솔루션을 통해 나갈 테니 박 팀장께서는 자금 세탁 흔적만 완벽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꼬리표 없는 현금으로 실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상진의 비굴한 복종의 목소리. 예, 실장님,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하 안가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자산 동결과 언론의 비난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원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로 범죄를 자백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정지시켰다. 아이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금감원의 공문과 아버지의 살인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파일을 번갈아 보았다. 최태호는 우리가 2천억을 되찾기 위해 법적인 발버둥을 칠 거라고 생각하겠지. 돈 때문에 싸우는 줄 알 거야.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7살 아이의 작은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절망에 빠진 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우린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누나, 이건 돈 싸움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민준의 시선이 모니터 속 최태호의 사진을 향했다. 이제 아빠의 재판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재판의 판사고 배심원이고 집행관이 될 거야. 금융감독위원회, 비공개, 긴급심의실. 대한민국 금융의 심판대라고 불리는 이 방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로 인해 법정보다 더 위압적인 공기를 풍기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은 한 곳에 쏠려 있었다. 방금 전 2천억 원대 금융사기범으로 낙인 찍힌 23살의 강지우. 그녀는 값싼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피고인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는 피부색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한 초소형 이어피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타이탄 캐피탈의 막강한 법무팀에 둘러싸인 최태호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김 의원은 노골적으로 그의 편의를 봐주며 심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강지유의 불법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본위원회는 오늘 바이오, 신테크의 지분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강지유 씨의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긴급 심의를 개시합니다. 이는 한 유망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그는 최태호 회장을 피해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초청했다고 소개했다. 최태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우 같은 무책임한 투기 세력이
어떻게 성실한 기업가들의 피와 땀을 짓밟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자신이 바이오, 신테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최태호의 법무팀은 첫 번째 결정적 증인을 호출했다.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박상진 팀장이었다. 그는 어젯밤 최태호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완벽하게 조련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쉴 새 없이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었다. 증인은 강지유 씨가 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매우 불안정해 보였으며 내부 정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상진은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또한 그녀는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인출을 요구하며 법적 고발을 운운하는 등 정상적인 고객으로 볼 수 없는 협박 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은 시장 교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지유는 박상진의 위증을 묵묵히 들었다. 방 안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향해 터졌다. 그들은 그녀가 무너지거나 울부짖거나 혹은 분노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귓속에서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예상대로야. 누나. 박상진은 완벽한 거짓말쟁이지만 형편없는 연기자야. 심박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 최태호와 한 실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어.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 저 공포심이 바로 우리의 무기야. 지우는 동생의 분석을 들으며 처음으로 방 안의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생이 벼려낸 복수의 칼날 그 자체였다. 김 의원은 박상진의 증언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증언 감사합니다. 증거가 명백하군요. 위원회는 강지유 씨의 2천억 원대 주식이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및 주가 조작을 통해 취득된 자금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최태호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의거 강지유 씨 명의의 바이오, 신테크 주식 전량에 대한 의결권을 즉시 그리고 무기한 정지할 것을 결의합니다. 또한 해당 자산 전액을 동결하고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태호의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강지유의 손발을 묶고 바이오, 신테크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른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지유의 목소리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의원은 감히 자신의 결정을 가로막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강지유 씨, 지금은 발언 시간이. 저는 이심의 전체가 위증과 조작에 기반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강지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이야. 누나, 저 뱀의 머리 말고 꼬리를 쳐. 박상진을 정면으로 봐. 지우는 떨고 있는 박상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박상진 팀장님. 2년 전 T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로 이체된 50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코드명은 청소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태호와 한 실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박상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T 솔루션. 그 이름을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박상진이 비명처럼 외쳤다. 관련이 있습니다. 강지유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렸다. 그 50억 원이 바로 오늘 당신이 위증을 하고 있는 당신의 진짜 주인. 최태호 회장이 저의 아버지를 청소하기 위해 지불한 살인교사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이 당황하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무례하다. 강지유 여긴 당신의 망상을 떠드는 자리가 아니야. 경비, 저 여자를 끌어내.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지유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는 준비한 보안 USB를 시무실의 중앙 AV 시스템에 연결했다.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부터 제 망상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스트가 AV 시스템을 장악했어. 누나, 파일 1. 재생해. 강지유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 실장의 목소리였다. 강태준 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사고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은 T솔루션을 통해 나갈 테니 박 팀장께서는 자금 세탁 흔적만 완벽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방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기자들의 눈이 최태호와 한 실장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최태호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걸 꺼, 이건 불법 도청이다.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방금 사고라고 했나? 강태준 바이오, 신테크의 원천 기술 개발자, 살인교사, 녹음 파일인가? 김 의원은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초대한 기자들은 금융부 기자가 아니었다. 고스트가 비밀리에 초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한 사회부 탐사보도 기자들이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지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다. AV 스크린에는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로고가 밝힌 그림자 장부의 원본 파일이 떠올랐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 내역과 불법 자금의 흐름.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하이라이트된 한 줄. K, IT, J 강태준 청소 자금 집행 50억 원. 승인 H, S, J 한 실장. 실행 P, S, J 박상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디지털 증거였다. 박상진이 자신의 보험용으로 숨겨두었던 최태호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박상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 실장의 살기, 어린 눈빛과 스크린에 떠오른 자신의 범죄 기록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안 그랬어. 시켜서 한 일이야. 최태호 회장이 시켰어. 강태준을 죽이라고 했어. 나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박상진의 자백은 심의실을 넘어 고스트가 열어둔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태호가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가 그의 처형대가 되는 순간이었다. 김 의원은 의사봉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범죄의 공범이 되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최태호는 이성을 잃고 강지유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이게 같은 년. 하지만 한 실장이 그를 막아섰다. 한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부터는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최태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당신은 이 자리를 빌려 나를 심판하려 했지. 최태호.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 기술을 훔치고 법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당신은 내가 2천억 원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했겠지. 돈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겠지. 강지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 이건 돈 싸움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이건 심판이야. 내 아버지 강태준의 이름으로 내리는 당신을 향한 마지막 판결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무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금융감독원의 경비들이 아니었다. 방탄조끼를 입은 검찰 중앙수사부 특수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고스트로부터 10분 전 이 모든 증거자료 원본을 전송받았다. 최태호 회장, 한 실장, 살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요원들이 최태호와 한 실장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최태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강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23살 어린 계집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치욕스러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 7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심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태호가 수갑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내지르는 짐승 같은 포효는 방금 전까지 그에게 아첨하던 위원들의 비명소리와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계음에 파묻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날 체포해 내깐 놈들이 감히 날. 그의 분노는 강지우를 향했다. 그의 눈은 23살의 어린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를 보는 듯한 증오로 불탔다.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 프레임이라도 더 담기 위해 검찰 요원들과 뒤엉켰고 한 실장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저항 없이 마지막까지 차가운 무표정으로 수갑을 받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강지우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기이한 호기심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박상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살려주세요.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김미연은 자신의 경력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었다. 이 모든 혼돈의 한복판에 강지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혀있던 초소형 이어피스는 이미 민준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다. 이제 그녀는 동생의 지시를 받는 아바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아버지의 원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2천억 원으로 시작된 거대한 도박. 그 마지막 패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타이탄 게이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에 휩싸였다. 뉴스 속보는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오직 이 사건만을 다뤘다. 7살 천재 투자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오히려 타이탄 캐피탈 회장, 살인교사 혐의 긴급 체포라는 더 충격적인 진실에 묻혔다. 강지우가 공개한 그림자 장부와
한 실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전국에 방송되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지배하던 거대 포식자의 추악한 민낯이 그들이 사고로 위장했던 한 천재 개발자의 딸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다음 날 개장한 주식시장에서 타이탄 캐피탈과 관련된 모든 주식은 역사적인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다. 최태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모든 소음이 차단된 지하 안가에서 강민주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가 고스트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원본 증거 자료는 암호화되어 검찰 특수부의 보안 서버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3곳의 탐사 보도팀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최태호가 설령 법망을 빠져나가려 해도 이제는 불가능했다. 고스트의 채팅창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자네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이제 쉬게. 꼬마 사령관. 메시지는 곧 삭제되었고 채팅창은 영원히 닫혔다. 민주는 시스템 종료 명령어를 입력했다. 2년간 쉼없이 돌아가던 6대의 슈퍼컴퓨터 팬소리가 하나둘씩 멈췄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거대한 기계음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방 안에는 7살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남았다. 몇 달에 걸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법정은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최태호는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강지우가 제시한 모든 증거가 불법 해킹으로 수집되었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의 서버가 아니라 공범인 박상진이 자백하며 스스로 제출한 백업 서버에서 나온 증거라는 검찰의 반박에 무너졌다. 박상진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태호의 모든 추가 범죄까지 남김없이 풀었다. 한 실장은 재판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모든 혐의를 묵묵히 인정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최태호 회장과 한 실장은 살인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은닉, 횡령 및 배임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박상진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김 위원을 비롯한 타이탄의 비호 세력들도 모두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우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법정에서 낭독되었다. 고 강태준. 그의 죽음은 2년 만에 불행한 사고가 아닌 탐욕에 의한 비열한 살인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정확하게 도착했다. 강지우에게 내려졌던 모든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즉각 해제되었다. 그녀가 매수했던 2천억 원어치의 바이오, 신테크 주식은 이제 합법적인 그녀의 자산이 되었다. 최태우라는 거대한 족쇄가 사라지자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는 강태준의 원천 기술 가치를 재평가받으며 폭등하기 시작했다. 2천억 원이었던 지분 가치는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났다. 강지우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자산가이자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을 피하지 않았다. 타이탄 캐피탈이 무너진 자리에 그녀는 새로운 리더로 서야 했다. 바이오, 신테크의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모든 지분을 잃은 최태호의 잔당들은 쓸쓸히 퇴장했다.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된 강지유가 회의장 단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정장을 입은 23살의 평범한 졸업생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법정 싸움과 동생과의 치열했던 전략회의는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민준이 정리해준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와 카이로스 알고리즘이 분석한 미래 시장 예측 자료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전과 동생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바이오, 신테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연설에 기립 박수를 보냈고 강지우는 만장일치로 바이오, 신테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타이탄 타워의 불이 완전히 꺼진 채 조금은 달라져 보였다. 그 거대한 빌딩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지만 아무도 그 불길한 건물을 사려 하지 않았. 반면 바이오 신테크는 강태준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신약 개발 성공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기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강지유 대표는 첫 번째 신약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니셜을 딴 KTJ1이라고 명명했다. 그녀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를 시작했다. 강지유와 강민주는 강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출연금은 바이오, 신테크의 주식 배당금으로 조성된 2천억 원이었다. 그 2천억 원은 더 이상 복수의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제2의 강태준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아이디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혁신가들, 내부 고발로 인해 생계가 끊긴 의인들, 최태호 같은 포식자들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다. 강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강민주는 비공식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따뜻한 봄날의 오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공원이었다. 강지유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2천억 원의 무게나 복수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는 24살의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는 한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만 한 크기의 축구공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강민준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는 태블릿이 들려있지 않았다. 6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지배하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던 7살의 사령관도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던 냉철한 분석가도 그곳에는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따사로운 햇살 아래 축구공 하나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7살짜리 남자아이만이 존재했다. 2년간 잃어버렸던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유년기의 모습이었다. 지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정의는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되찾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2천억 원으로 시작된 거대한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